자, 1920년대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세계의 정점에 서 있었죠. 사방에선 재즈가 울려 퍼지고 뭐랄까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바로 눈앞이 낭떠러지라는 걸요. 정말 믿기지 않죠? 불과 몇 년 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한쪽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릴 만큼 모든 게 환희에 차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30년대의 그 암울한 현실, 절망과 공포 그 자체였죠. 바로 이 극적인 반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20년대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했잖아요. 근데 그 화려한 가면 뒤에서는 이미 심각한 문제들이 고마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모든 게 좋아 보였지만 사실 그 토대는 뭐랄까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던 거죠. 광란의 20년대라는데 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었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믿음, 그 낙관 속에 이미 파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게 보이죠? 근데 진짜 핵심은 이 문제들이 전부 얽히고 설켜 있었다는 거예요. 봐요. 기업은 돈을 엄청 버는데 노동자 임금은 그대로니 당연히 소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게다가 농촌은 빚더미에 앉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빚내서 물건 사고 주식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규제도 제대로 없는 부실한 은행들이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아슬아슬한 카드탑, 딱 그 자체였어요. 바로 이 증거금 거래가 거품을 키운 주범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남의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내 돈 1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럼 그냥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재앙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바꾼 그 운명의 한 주,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공포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입니다. 검은 목요일, 패닉이 시작됐지만 은행가들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검은 월요일이 되자마자 공포가 다시 시장을 덮쳤죠. 그리고 운명의 검은 화요일, 이때는 그냥 모든 기록이 깨졌습니다. 광적인 투매 속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정말 단 몇 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했던 거죠. 30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4년 동안 쏟아부은 전쟁 비용보다도 많은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단 일주일 만에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주식시장이 좀 흔들린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국가의 부가 통째고 사라져버린 사건이었죠. 자, 이제 무대를 월스트리트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로 옮겨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가 어떻게 미국 전역의 모든 가정을 덮친 거대한 재앙으로 번져갔는지 그 고통의 시간을 들여다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1929년만 해도 3.2%에 불과했던 실업률이요. 불과 4년 만에 거의 25%까지 치솟아요. 24.9%.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33년에는 길을 걷는 미국인 4명 중 1명은 직업이 없었다는 얘기래요. 상상이 가시나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했죠.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끝도 없이 줄을 섰고요. 심지어 시카고의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도시 변두리마다 판자촌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사람들이 당시 후보 대통령을 비꼬어서 이걸 후버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은행마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1930년부터 3년 동안 무려 9,0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처럼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게 전혀 없던 시절이라 은행이 망하면 그냥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뱅크런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이런 끝없는 절망 속에서 마침내 변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깊은 무기력에 빠져있던 미국 사회 전체에 던지는 이제 절망을 멈추고 행동에 나서자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과 함께 시작된 게 바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입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경제 대책이 아니었어요.
미국 정부와 시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죠. 뉴딜 정책이 워낙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바로 이 세 가지, 3R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릴리프, 구제.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둘째, 리커버리, 회복. 멈춰버린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폼, 개혁.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예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거였죠. 여기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 3R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CCC나 PWA 같은 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서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줬어요. 이게 바로 구제와 회복이죠. 그리고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제 은행에 돈 맡겨도 나라가 지켜주니 안심하세요 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사회보장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개혁의 결과물이고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들입니다. 자, 이렇게 뉴딜 정책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회복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험난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가 싶다가도 다시 좌절하고 결국 대공황이라는 기나긴 터널의 진짜 출구는 사실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복세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가 싶더니 1937년에 갑자기 정부가 이제 돈 좀 아껴 써야겠다고 지출을 줄이니까 경제가 곧바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걸 루즈벨트 불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미국 경제가 아직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푸는 것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 회복세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뉴딜이 최악의 상황을 막고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꾼 건 맞지만 이 기나긴 불황에 마침표를 찍은 건 역설적이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동원이 실업자를 모두 흡수했고 마침내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완전히 건져 올린 거죠. 결과적으로 대공황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미국은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게 당연해졌고 사회보장제도나 예금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90여 년 전 미국이 겪었던 이 엄청난 위기와 극복의 과정,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 문제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생각해보는 건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